왔다. 자, 일단 자우버에서는 팀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한 드라이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톨레토가 계획대로 먼저 없어져 줍니다는 아니고, 당연히 계획하고 리타이어한 건 아니죠. 어려운 컨디션 속에 보톨레토가 먼저 리타이어합니다. 그래서 자우버의 모든 관련자들은 후켄버그 한 명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심지어 스타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려요. 그래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트로 바꾸는 타이밍도 좋았는데, 여기에서 잠깐, 그래서 자우버는 니코 후켄버그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핏월에서는 두 랩째 후켄버그에게 박스를 내렸습니다. 근데 후켄버그가 나 지금 이거 드라이 끼면 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랩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하니까 다시 피트로 불러드리는데 또 안 들어갑니다. 후켄버그가 이렇게 안 들어가다가 요 타이밍 있죠. 요 때는 팀에서 이제 상황이 바뀔 거니까 좀 버텨보자 라고 했는데, 후켄버그가 이 타이어로 지금 비 더 오는 거 못 버틴다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팀이 해준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한 거죠. 자, F1 영국 그랑프리 2025 리뷰. 저희는 현장 생중계를 다녀왔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7월 1일 새벽 출발을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비행기 자체는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오는 수속이 무지하게 걸렸기 때문에, 저보다 다른 분들은 또 하루 일찍 출발하셨고, 저는 개인적인 저녁 약속을 월요일에 잡아놔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묵고 왔습니다. 그랬고요. 네,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칭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생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데 가면, 특히 영국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늘리는 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1인 3역 이상 했어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화면에 잡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너는 수고한 것 같다, 막 힘들어 보인다 얘기를 하는데, 그 화면 뒤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야 화면에 잡히니까 말이라도 듣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잖아요. 인터넷이니까 맘 편히 얘기하면 진짜 개고생을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한세용 선수 인터뷰를 했다. 2시간 반을 찍습니다. 촬영 네트로 찍은 것만 거의 몇십 분, 1시간은 안 되겠다. 근데 몇십 분 됩니다. 정말 많이 찍었는데 그게 편집돼서 요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찍는 것도 힘들고 편집하는 건 또 힘들고 정말 힘들죠. 네, 그걸 전부 다 내보낼 순 없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집을 요만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찍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동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한 6시간 반, 7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한세용 선수 인터뷰만. 그게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전원이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세용 선수가 그 모든 분에게 커피와 차를 직접 타줬습니다. 여기서 커피는 집안에 있는 작은 카페 이런 거 아니고요.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차는 직접 물 끓여가지고 하나하나 이걸 한 명 한 명 다 해줬습니다. 거기 스텝 전부 다. 엄청나죠. 그리고 조금 더 TMI로, 한세용 선수를 영국인이라고 부르면 정말 섭한 게, 본인이 정말 계속 어필을 해요. 자기는 자기를 한국인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스카티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얘기하는 거나 문화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인입니다. 자꾸 어머니가 자꾸 배부른데 밥 자꾸 먹으라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라든가, 자기는 차보다 커피가 좋다. 이거 굉장히 한국적이죠. 영국인 하기에는 차보다 커피가 좋다는데, 실제로 차는 잘 못하고 커피는 잘 거의 바리스타예요. 막 위에다가 꽃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굳이, 물론 국적으로 따지면은 한국계 영국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꼭 이런 자리에서까지 영국인을 간주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눈치가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그랑프리 가기 전에 한세용 선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테크 업그레이드가 모두 7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퍼포먼스 업그레이드가 많죠.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라는 건 차의 지속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 좀 눈여겨볼 부분은 스라든가 에스턴 마틴, 그리고 자우버도 플로어 바디에 퍼포먼스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플로어 바디는 못 봐요. 누가 차 좀 사고 내서 크레인이 들어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지 않는 한 우리가 못 보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바꿨을 수도 있고 작게 바꿨는데 의미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또 빅팀에서 있었는데 맥클라렌 그리고 레드불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플로어 바디 쪽이 들어가는 레드불 같은 경우에도 저게 정말 얼마나 큰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부분이죠. 그 플로어 펜스가 그나마 눈에 띕니다. 플로어 펜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기서 여러분들 토막상식 늘어나는 거죠. 이게 F1 레이스카의 프론트 서스펜션 이렇게 막대기가 쪼작쪼작 있습니다. 자, 어퍼 위시본 있고 뭐 트랙로드 있고 여기 풀로드 있고 막대기는 다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로어가 이 뒤에 보이는데 플로어 앞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높게 있다 내려가죠. 여기에 앞으로 튀어나온 수직으로 튀어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보입니다. 여기 큰 것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플로어 펜스가 되시겠습니다. 얘들이 플로어 펜스입니다. 자,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맥클라렌의 플로어 옆에서 바라본 부분인데 이 플로어의 요 앞부분이 여기 나오는 요런 펜스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드불과 맥클라렌, 특히 맥클라렌은 최근 업그레이드들이 서로 최적화를 위해선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예. 종합적으로 아직도 이 레이스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서 리어 브레이크 덕트, 말부터 어렵다. 요거 저기 중계 화면에 나갔었죠. 레이스카의 뒷바퀴 옆에 붙어 있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나가는 쪽, 뒤쪽. 이쪽이 공기역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쿨링에도 중요합니다. 타이어의 온도 관리라는 게 아무리 맥클라렌이 지금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있고요. 여기서 또 이 방송을 앞부분만 보시고 뒤를 안 보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TMI. 이게 김효원 박사님, 윌리엄스의 에어로다이나믹 프로젝트 리더 이제 하고 계신 김효원 박사님과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실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다른 팀의 엔지니어들이죠. 맥클라렌에서 얘기는 안 해줄 테니까. 지금 맥클라렌이 유난히 이 타이어 온도 관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클루, 뭐랄까, 근거, 우선 증거, 혹시 추측할 만한 뭔가의 단서, 이런 게 있는가에 대해서, 없답니다. 다들 궁금해 한답니다. 다른 팀들에서는, 이 찾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른대요. 네. 저는 혹시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가 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단서로는 역시 상변이를 이용하는 것일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효원 박사님 표현상 상변이를 이용한다. 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맥라렌도 업그레이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크롬 리버리. 그래서 우리 이번에 카 프레젠테이션 맥라렌, 이 맥라렌을 따기 위해서 그래 이게 따는 겁니다. 이게 방송사마다 할당이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에 F1 FI 아니고 F1에서 던져줘요. 너네는 얘네 찍고 너네는 얘네 찍고. 맥라렌을 따기 위해서 수요일 아침부터 저희 중계진이 가서 이 손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싸바싸바 하면서 온갖 아양과 아부와 이걸 해가지고 따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회사 생활하듯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내서 저희가 찍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올 때는 굉장히 멋있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를 찍고 있었다. 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맥라렌 따냈습니다. 예, 저보다 이건 쿠팡 플레이에서 고생하셨죠. 저는 이거 잘 못해가지고 쿠팡 플레이에서 고생하셨고요. 자, 어쨌든 크롬 리버리였습니다. 딱 보시면은 딱 보다폰 요거 갖다 놨죠. 같이 찍은 게 다 요 보다폰 시절을 많이 갖다 놨어요. 같이 찍을 때 조기도 뒤에 있죠. 네. 보다폰 시절이라면 걔네들이 맥라렌의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몬토야, 라이코넨, 해밀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한 거예요. 아니 야 맥라렌의 은색에 미카 하키넨도 있고 쿨스타드도 있고 이게 엄청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세 명을 꼽냐. 쟤들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썼어요. 제 탓이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보니 가슴 아프네. 네, 레이스를 둘 다 리타이어라는 바람에 이제 보면 가슴 아프지만 레이싱 불스도 특별한 걸 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여러분 저희 트랙 워크 할 때 뒤에 이거 있었죠. 요거를 막 갖다 놓고 있을 때 처음 저희가 나갔을 땐 요거 2대 있었고 저희가 막 찍기 시작할 때 세이프티카 오고 막 F1 저기서 굴러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엔진 키고 오는 게 아니라
밀어서 굴러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예,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가 이번에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옷에도 여기 다 오렌지. 이번에 영국 그랑프리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아주 많았다는 거. 저희가 하필 이 사진 찍기 직전에 저희가 트랙워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에 저 친구들이 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빌드업의 가장 중요한 건 프레스 컨퍼런스. 보신 분들이 아마 저희 1700명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500분 특히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나머지 1200분도 감사드리는데, 이분들 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분의 1 170명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풀로 다 보면, 하이라이트 말고 풀로 다 보면 저도 미디어지만 좀 짜증난다 싶으실 정도로 러셀 계약만 계속 물어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계속 러셀한테 그래서 계약은 그래서 어디로 갈 거니, 그래서 너는 지금 메르세데스와는 지금 베르스타펜과는 또 그렇게 계약이 어떻게, 이거 뺑뺑이 돌듯이 살짝 돌려가면서 짜증이 정말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러셀은 당당하게 일단 얘기들을 신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러셀에게 그 얘기가 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베르스타펜. 베르스타펜은 프레스 컨퍼런스에 콜업 되는 그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에게 둘러싸여서 차라리 러셀이 낫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러셀은 지정된 자리에 단상 위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미디어와 공식적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미디어 팬 가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일반적인 팀빌딩에서의 드라이버 인터뷰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평소보단 사람이 좀 많다. 보통은 이 절반 정도, 인기 없는 드라이버는 물론 한 4-5명 밖에 없지만 보통은 절반 정도, 이게 빅팀이면 이거보다 절반 정도 와요. 팀에서 한다 그러면. 유난히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그 분위기에 딱 맞는 연출로 찍은 거죠. 카메라의 승리입니다. 이거 사진 잘 찍으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래, 되게 평범한 사진인데 되게 그 느낌 들게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네. 네, 그런 분위기였다. 분위기를 잘 살리셨습니다. 네, 그쵸. 이게 불필요하게 여기서 광각을 쓰면서 드라이버는 저 가운데 조그맣게 넣으면서 저 역시 사진작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프랙티스 1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페라리의 기세가 좋았죠. 이게 결과만 보면 또 페라리가 요즘은 특히 결과에 비해서 안 좋게 얘기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팀이 되어버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팬베이스 가진 팀이니까.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좋아요. 일단 프랙티스에서 이렇게 1, 4위를 하면서 시작한 적이 없었죠. 최근 들어 거의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버스톤이라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점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몇 경기 전에, 올해도 안 됐어요. 2달 전쯤에 해밀턴이 나 3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10등 안에만 들으면 좋겠어. 퀄리파잉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2달 전 얘기예요. 2달 전. 2달 사이에 차를 프랙티스에서 1등을 찍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F1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특히 윗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맥클라렌이 강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자, 좀 재미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팀이 알핀 자우버. 자, 물론 여기 폴 아론도 있지만 보톨레토 P1부터 그쵸, 네,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 타이어로 기록 낼 기회도 없었고, 그러나 프랙티스에서 이슈가 있는 게 낫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프랙티스에서 이슈가 있는 게 낫고, 하스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 업그레이드 파츠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베어머는 적응이 잘 된 것 같아요. 오콘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또 문제고요. 자, 프랙티스 1에서 기록을 보면 역시 해밀턴과 노리스의 기록이 앞서 나가고 있었다. 영국 드라이버들 홈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프랙티스 2가 진행됐는데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역시 그래도 진짜 빠른 쪽은 노리스다. 맥라렌이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격차가 상당히 좁죠. 0.4초 정도 차이로만 가도 실버스톤에서 거의 같은 성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0.4초 안에만 들어가도. 근데 이따가 우리가 퀄리파잉에서 그 상위권의 시간 차이를 보시면, 다들 성능이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버스톤은 원래 공격학적 성능 차이가 좀만 나도 랩타임이 쫙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잘 모이는 곳을 좀 전에 했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몬자가 또 기록이 좀 모여요.
몬자가 모입니다. 스파 프랑코샹은 벌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7km라 도 있고 공격학적 성능 의존도도 커서 스파도 간격이 쫙 벌어지고 실버스톤도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2초 차, 0.3초 차 거의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혼자 앞서 나갔는데 역시 페라리가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눈길을 끌고 결국 맥라렌과 페라리가 1, 2, 3, 4위를 나눠 가진 프랙티스 1, 2가 됐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그러니까 5위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죠. P1, 2부터. 레드불은 몰기 힘든 차인 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지나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롱런에서는 이제 레이스 페이스. 이거의 의미를 우리는 레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레이스에 비가 왔죠.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드라이 타이어 롱런이. 일단 소프트 타이어 롱런에서 보여준 해밀턴. 이거는 좀 두 번째 타이어였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미디엄 타이어 롱런에서도 이 르클레의 롱런 페이스를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물론 레이스에선 비가 오고 오락가락하는 환경이 되면서 페라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차는 드라이에서 빨라야 됩니다. 드라이에서 빠른 차가 좋은 차예요. 웻 컨디션이 되면 좋은 차. 예를 들어 지난해 상파울루 그랑프리의 알핀. 여러분들이 F1 드라이버라면 그거 타고 싶으시겠습니까? 웻 컨디션이면 포디움 올라갈 수도 있어. 하면서 선택할 차가 아니죠. 드라이에서 빨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방향은 나쁘지 않다. 실제로 이번에 가슬리는 지난해 상파울루를 얘기하면서 제발 비 왔으면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왔습니다. FIA는 원래 토요일까지 40%를 얘기하고 있었고 F1 공식 기상 예보는 20%를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왔죠. 20%든 2%든 왔으면 끝입니다. 비는. 여기는 잉글랜드. 에어컨이 없는 곳. 29도에 뙤약볕을 맞으며 좁은 밴을 타고 2시간 동안 숙소로 가는 길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안 열리고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무섭습니다. 그리고 비 오잖아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땀 뻘뻘 흘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렇게 한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여기 종류별로 가벼운 겉옷, 두꺼운 겉옷, 완전 얇은 옷 이걸 다 갖고 다녀야 돼요. 정말 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고요. 영국 날씨 하지만 참으로 빅4의 롱런 페이스를 봤을 때는 이 모두 미디엄으로 비교를 한 4명에서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좋은 것은 르클레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스피드가 말이 안 되죠. 이 스피드. 이건 실제로 레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도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좀 무서운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레이스에서 보여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중하위권 롱런 페이스는 그냥 똑같았습니다. 타이어를 뭘 쓰건 관계없이 페이스가 다 비슷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것도 레이스에서 볼 일이 없었죠. 프랙티스 3입니다. 프랙티스 3. 날씨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황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베어먼 큰일이 좀 있었죠. 베어먼이 떨겨놓은 그 파편, 물론 베어먼은 몰랐지만 자기 차에서 떨어져오는 파편 때문에 이제 레드 플래기 닿았을 때 이걸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와버렸는데 10그리드 플레이스를 잠을 안 잤더니 그냥 10그리드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10그리드 페널티가 나온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레드 플래기 나왔어요. 핏레인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스토를 가기 전에 레드 플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토를 돌아 나와서 내려오다가 핏레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핏레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는 지금 레드 플래기예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까지 속도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이미 끝났어요. 미친 거 아닌가? 네, 그렇고요. 얘는 뭘 한 거냐면 핏레인 들어갈 때 속도를 높였다가 그 핏레인 입구 거기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연습을 하겠다고 그때 한 거예요. 레드 플래기 이미 걸려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와, 이걸 꼭 하고 들어오라고 지시를 받고 나온 랩이었겠죠. 그 테스트를 꼭 하고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은 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퀄리파잉을 앞두고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레드 플래기 나왔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사고까지 냈죠. 그래서 줄 수 있는 최대 페널티 포인트가 부과가 된 겁니다. 4포인트. 어마어마하죠? 캐나다에서 츠노다한테는 2포인트 줬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레드플렉 위반이지만 막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막 이를 악물 정도의 플렉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너는 어린데 좀 혼나봐야겠다. 나중에 사고 칠 놈이다. 이걸 교훈 삼아 다시는 사고 치지 말아라 라고 각인이 될 수 있는 페널티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10그리드 페널티에 4포인트의 페널티 포인트 줘야 되죠. 이건 줘야 됩니다. 혼내는 거를 아끼면 안 돼요. 잘못한 거에 혼내는 걸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위반을 안 합니다. 페널티를 팍팍 주잖아요. 알아서 위반 안 합니다. 드라이버들. 그렇고요. 이제 잔여 타이어 이 부분도 뭐 재밌다면 재밌는 부분인데, 레이스에서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레이스가 드라이 컨디션이었다면은 이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를 어떻게 결합해 쓰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하드 타이어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디엄 하드 가도 지난해로 치면 소프트 미디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컴파운드 조합이 됩니다. 레이스에서 소프트를 쓰기는 무리죠. 그런데 이번 레이스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비 와서 노면이 타이어에 부담을 많이 안 주는 환경이 됐으니까 소프트를 쓰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된 거고, 드라이면 이거 정말 용감합니다. 선택하기 좀 힘듭니다. 소프트는. 그렇고요. 다시 돌아와서 미디엄 하드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자, 어쨌든 퀄리파잉을 진행을 합니다. 딱 3팀만 소프트 타이어가 죄송합니다. 4팀이 소프트 타이어가 5세트였어요. 중하위권이죠. 아무래도 에스턴 마틴, 하스, 레이싱 불스, 윌리엄스. 여기는 Q1, 2에 소프트를 좀 많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Q1, 2에 3세트만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뻑뻑했습니다. Q1에서 누가 떨어졌냐? 아무래도 드래그의 이슈가 있는, 요새 공격학적인 능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드래그의 이슈가 있는, 속도를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속도도 빨라야 되는 실버스톤에서 어려움을 겪은 자우버,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알핀도 고전했는데 다행히 리암 로슨을 넘어선 가슬리는 Q2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보다 더 나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알핀과 자우버가 어려운 곳이었고요. 또 이걸 시계를 돌려서 그 뒷얘기를 생각해보면 그래서인가? 레이스에서 좀 편해 보이던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 Q2에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가슬리는 또 턱걸이로 탑10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여기도 턱걸이였잖아요. 물론 1위부터 4위까지가 0.442초이기 때문에 이게 1위냐 15위냐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턱걸이였는데, 여기서도 턱걸이 재밌죠. 그리고 탈락한 드라이버를 보면 윌리엄스, 사인스가 미묘하게 가슬리에게 밀렸죠. 아슬아슬하게. 여기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 위에서는 여기 5, 6위 사이에 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 베스트가 베어먼이었고, 상위권 5명 페라리, 맥클라렌, 그리고 베르스타펜까지가 특별한 스피드를 보여줬었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치노다가 또 탈락을 했고, 아이작 하자, 오콘도 떨어집니다. 오콘은 15위를 했는데 올리버 베어먼이 미친듯이 잘했죠. 분노의 질주 그 자체에 10그리드 페널티를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빨라진 건 아니겠지만 이번 업그레이드의 어떤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하스는 실버스톤의 약한 팀이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좀 베어먼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3그리드 페널티 있는 안토넬리, 러셀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역시 빌드업을 차근차근 잘하는 조지 러셀은 꼭 Q3 가면 더 빠르죠.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린 드라이버들은 그게 말처럼 되나?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는데, 경험이 쌓이면 되죠. 그게 됩니다. 자, 러셀은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고요. 결국 러셀이 페라리보다 빠른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록 차이가 미쳤죠. 자, 우선 베르스타펜이 엄청난 풀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니코 뽕에 취해가지고 토요일의 상황을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을 소환하거나 저기 서랍에서 막 꺼내보면, 그래, 토요일도 미쳤었다. 토요일 퀄리파잉 재밌었는데 일요일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잊혀졌어. 예,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퀄리파잉.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렇지. 레이스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둘 다 재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F1에서. 퀄리파잉과 레이스가 둘 다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엔 퀄리파잉도 얘기가 정말 재밌었고, 일요일이 너무 엄청나서 비 와서 난장판이 된 것도 엄청난데 후켄버그가 포디움 올라가서 이게 좀 컸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대박을 친 건 베르스타펜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었고 모두가 완벽한 랩을 달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치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록 차이를 보시면 여기 해밀턴까지
르클레까지도 0.229초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실버스톤은 기록 차이가 확확 벌어져서 0.34초도 거의 같은 퍼포먼스로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29초 느린데 6그리드예요. 세상에 무섭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6명은 서로 물론 베르스타펜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등을 넘어갔다 퀄리파잉에서, 요거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프론트로는 될 텐데 이 생각을 요 3, 4, 5, 6 그리드에 있는 사람이 다 할 만한 그런 퀄리파잉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레이스 페이스 좀만 좋으면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 생각을 6명이 동상이몽이죠. 예, 거의 동상이몽보다 이거 5월 동주에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쓰지 말랬는데 죄송해요.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렇고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답니다. 네. 해방 직후에 한국, 일본이 같은 배 탄 거랑 보시면 돼요. 네. 설명 다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어쨌든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노리스, 러셀, 해밀턴, 르클레 모두 잘했고 안토넬린 좀 실망인데다가 3그리드 페널티까지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봤죠. 베어먼은 아주 잘해줬지만 10그리드 페널티 많이 가고요. 그렇다면 진짜 잘한 것은 알론소와 가슬리다. 또 잘 보면 뭔가 성능이 안 되는 차로 언제든 꾸준히 이름을 올려주는 두 분. 이번에 레이스에서도 약간 망한 것 같은데 둘 다 또 포인트를, 가슬린 심지어 올해 팀 베스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얘기. 생산성이 좋은 드라이버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 생산성이 좋은 대표적인 두 명. 알론소와 가슬리. 그때 이제 오콘도 차의 성능에 비해 생산성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 요즘 베르스타펜도 그겁니다. 차의 성능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좋죠. 베르스타펜. 괜히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폴 땄어요. 정말 대단한 폴 포지션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폴딸 차가 아닌데, 자, 그 폴딴 그 근거에 데이터를 좀 비교해보면 베르스타펜이 어디에서 벌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출발해서 1, 2, 3 가속해서 3번에서 브레이크 밟죠. 빌리지. 자, 빌리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기입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이게 두 명의 간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직전까지. 즉 뭐냐? 소위 말하면 직발. 직발입니다. 가속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아레나 구간 지나가지고 이제 에인트리 나올 때부터 에인트리까지는 간격이 다 좁혀져요. 그랬다가 웰링턴 스트레이트 벌어지죠. 직발입니다. 직발. 이것이 진정한 직발. 직선 주로만 가면 벌어져요. 그 다음 러필드 이런 데서 손해보죠. 분명히 손해봅니다. 러필드가 어딘가요? 이 7번 근처 여기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역전이 돼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브룩렌즈에서 러필드가 이렇게 무서워요. 야, 이렇게 직발로 다 앞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월이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셔널 스트레이트 직선 주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마고첸 베케츠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코업스와 마고츠를 직발을 위해서, 보통 이거는 100%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로우 드래그 쪽에 가깝게, 그러니까 드래그도 다운포스도 적게 발생하도록 셋업을 해놓은 쪽에 가깝게, 완벽히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직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셋업을 해왔는데, 그러면 9번 코너, 10번, 11번 코너에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걸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팀도 잘했지만 베르스타펜이 정말 잘 버텨낸 겁니다. 이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셋업의 스위스 팟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해냈죠. 자, 직발로 버텨야 되는 차로 그 무시무시한 실수하기 좋은 고속 코너를 통과한다는 게 셋업도 아슬아슬했을 거고 아마 드라이빙도 아슬아슬했을 거고 줄타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다 로우 드래그 셋업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거면 그냥 로우 드래그 셋업을 다 하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백해츠 빠져나와서 채플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선 더 벌어지지 않죠.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배터리를 좀 초반 쪽에 쓰는 경향이 있는 레드불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배터리를 거의 소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뒤쪽에다가 배터리를 소모한, 이거는 다른 서킷에서도 주로 그래요. 같은 얘기를 제가 한 2번쯤 했던 것 같은데 좀 랩 앞쪽에 배터리를 좀 몰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레드불이.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배터리 양으로 피아스트리가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벌어져요. 여기 스토 가기 전에. 그리고 스토를 지나서 내려와서 베일 시케인 빠져나오고, 이제 이런 데서는 느리죠. 중저속 코너에서 맥라렌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 붙습니다. 그 스토에서 보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공격학적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받죠. 맥라렌의 피아스트리의 속도가 확실히 위에 있어요. 이 분홍색이 파란색 확실히 위로 올라오죠. 스토에서 속도 유지하는 거. 가속 구간에서의 이 속도를 보면은 베르스타펜이 확실히 위에 있는데 이 스토 같은 긴 코너에서 이득을 많이 봅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넘어가죠.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포를 땄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스 팩터죠. 네, 베르스타펜은 로우 드래그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로우 드래그 셋업이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은 그 코너들에서 위험한 상황이 자꾸 노출되는 거죠. 브레이킹의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특히 로우 드래그 셋업은 웻 컨디션의 쥐약입니다. 100% 로우 드래그 셋업이면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비만 안 오면 됩니다. 그것이 아마 베르스타펜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만 안 오기를. 어쨌든 레드불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한 횟수. 베텔은 레드불이 아닌 곳에서도 딴 적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44 폴 포지션, 해밀턴의 번호가 나왔네요. 아주 재밌는 우연이 있고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어땠느냐.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최고 기록에서도 1위, 얼티미트 랩에서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각 섹터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모으면 여전히 베르스타펜이 빨랐던 게 맞아요. 재밌는 건 이 각 섹터에서 빨랐던 것만 모았을 때 두 번째로 빠른 드라이버는 해밀턴이었다는 겁니다. 괜히 해밀턴이 내가 끝에 실수만 안 했으면 프론트로에 섰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의 차가 이 모든 좋은 공략을 한 랩에 몰아가서 완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르스타펜도 이게 다르죠, 기록이. 그렇다는 얘기는 한 랩에 모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몰아내기 힘들었다는 건데, 해밀턴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프론트로에 못 선 걸 후회하는 상황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시계를 돌리면 한 2달 전만 해도 퀄리파잉에서 탑 10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탑 10에 든다 그래도 경쟁력은 전혀 없어요. 네, 10그리드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터뷰를 하던 해밀턴이 이제는 프론트로에 못 써서 아쉽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봄은 올 것 같긴 하네요.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빨랐던 것은 또 르클레죠. 즉 얼티미트 랩으로 봤을 때 맥클라렌보다 페라리가 빨랐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버스톤에서 주로 바르셀로나, 실버스톤, 스즈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 강한 차가 시즌 전반적으로 강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의 기록이나 페라리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팀별 지표를 좀 뽑아서 보면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자, 빗길에 강한 하이 드래그 차죠. 하이 드래그를 하려고 만들진 않아요. 하이 다운포스. 네, 다운포스를 많이 뽑을 수 있고 또 저속에도 안정적이고 브레이킹 할 때 안정적인 맥라렌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그래서 스피드 트랩엔 꽝이죠. 꽝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차이가 안 난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큰 차이예요. 그나마 노리스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그 직선주로 속도 차이가 베르스타펜과 시속 9km가 차이가 나요. DRS를 열었을 때 이득이 약 시속 15km 정도니까 이게 9km 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고요. 랜도 노리스는 또 섹터 1이 좀 느린 느낌이 있었지만 섹터 2에서 빨랐고, 피아스트리는 섹터 3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에서는 sek터 3의 마지막 코너 통과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종종 보여줬죠. 페라리 드라이버들도 장점을 보인 곳이 좀 다른데, 해밀턴은 섹터 1 2위, 섹터 3 3위, 섹터 2도 4위가 느린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빨라요. 그런데 섹터 1과 섹터 3가 특히 좋았습니다. 섹터 3에서 베르스타펜이나 노리스보다 해밀턴이 빨랐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이거. 여기 행어 스트레이트와 스토, 베일 시케인 클럽까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코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빠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피아스트리와 러셀이 더 빨랐다는 건 안 비밀이고요. 러셀이 1등이었죠, 섹터 3는.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자, 이것이 로우 드래그의 위험. 예. 신조 사사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번 출장에 우리 중계진 스텝 여러분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아는 일본어가 신조 사사게요밖에 없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피드 트랩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스피드 트랩에 모든 걸 바치고 날아다니는 거죠. 입체 기동 장치를 단 것처럼 그냥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어디 걸리지만 않으면. 좋죠. 그리고 섹터 1과 섹터 2에서 모두 빨랐습니다. 하지만 섹터 3가 쉽지 않죠. 이렇게 갔으니까. 섹터 3에 갑자기 느려지는 내리막 브레이킹의 베일 시케인이라든지, 스토 빠져나오는 곳이라든지, 베일 시케인 빠져나오는 곳, 클럽까지 이런 셋업이 다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섹터 1, 2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너무 많이 바쳤어요. 여기는 스피드 트랩에 모든 걸 바쳤는데 섹터 1, 2 1위 했죠. 여기에 모든 걸 바치고 기록도 바친 치노다. 그 듣기로는 파워 유닛 이슈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네, 있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셀과 안토넬리입니다. 러셀과 안토넬리의 메르세데스는 좀 전에 얘기한 극단적인 레드불과 맥클라렌. 페라리는 조금 로드래그인 편이긴 하지만 조금 빨랐으니까 극단적인 쪽은 아주 빠른 레드불과 아주 느리지만 아주 안정적인 맥클라렌, 그 중간쯤에 딱 메르세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러셀이 강점을 보인 섹터3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디 튀는 기록이 없죠. 이 섹터3 러셀이 빠른 거는 그냥 개인 능력인 것으로, 이건 조지 팩터입니다. 조지 팩터. 막스 팩터가 있다면 조지 팩터도 있어야겠죠. 조지 팩터인 것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코너에서 가끔 미칠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우리의 조지, 네, 되겠고요. 다음 알론소와 스트롤입니다. 알론소든 스트롤이든 역시 약간은 로우드래그에 가깝게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에스턴 마틴도 고속 코너에 강하고 요즘은 드래그가 그렇게 심하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실버스톤 오면 드래그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가벼운 차를 만들어 온 것으로 보여요. 대신에 이 경우 역시 비가 오면 많이 힘들 수 있는, 실제로 레이스에서 쉽지는 않았죠. 웻 컨디션에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았던 에스턴 마틴이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선택은 알아서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역시 로우드래그 성격이 있었던 다른 차로 가슬릭, 필라핀토도, 콜라핀토도 마찬가지예요. 필라콘토렐. 네, 이것이 잠을 안 잔 후유증. 여러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뇌가 이렇게 완전히 비정상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숙면 취하시고요. 제 대신 많이 주무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가슬리가 섹터3의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역시 이 친구도 약간 본인의 능력으로 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스입니다. 하스는 약간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다운포스를 강조하고 최고 속도는 조금 버리는, 이거는 뭐 거의 한 1년 넘은 하스의 지금 개발 철학이죠. 그래서인지 직진 구간에서 빠르지 않지만 코너에서는 오히려 강점을 보이고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내다버리게 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던 하스였습니다. 레이싱 불스 역시 비슷한데요. 역시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보일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비가 오는 변수는 본인의 잘못도 물론이지만 남의 잘못이더라도 한순간에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는 특히 사인스가 약간 로우 드래그 셋업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요. 이건 둘이 좀 갈렸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인스는 금요일날 매우 힘들어하다가 토요일 오면서 싹 좋아졌죠. 베르스타펜이랑 완전히 같은 궤를 탔거든요. 그리고 지표들 섹터1의 매우 강한 모습, 스피드 트랙에서 빠른 모습으로 봤을 때 분명히 로우 드래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레이스는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여기 또 반대쪽. 자우버는 또 반대죠. 자우버는 약간 다운포스가 있는 그런 쪽을 택하기도 했고 드래그를 줄여서 속도를 높이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가 왔을 때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죠.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거는 어차피 동전 던지기입니다. 누가 현명해서 잘 선택했다라거나 바보 같아서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굳이 선택을 한다면 비가 안 오는 쪽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비가 오는 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는 너무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언젠간. 자, 그래서 지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최고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느린 차들 있죠. 일단 콜라핀토. 압도적으로 느립니다. 느려도 너무 많이 느려요. 다들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콜라핀토만 너무 많이 느립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로슨도 Q1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느렸고요. 자우버 느렸고요. 스트롤 느렸고요. TMI를 좀 말씀드리면 이 스트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심지어 한수용 선수가 주변에서 들었다는 얘기도 비슷한데 스트롤이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었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기만 해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표정과 방송에 화면에 잡힐 때마다 느끼는 건 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현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서는 피아스트리, 노리스, 르클레, 해밀턴, 베르스타펜, 러셀 6명의 기록은 정말 큰 차이가 없었다.
고요. 자, 섹터 1입니다. 섹터 1은 좀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1, 2, 3번 빌리지에서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냅다 달리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냅다 달리는 구간이 있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저속 코너에서 아주 강점이 확실하다면 빌리지에서 브레이크 시계 밟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루프, 그리고 다시 에인트리로 갈 때까지 여기가 저속에서 흔들리기 좋은데 안정성이 좋다면은 뒷바퀴 땅에다가 박아놓고 안전하게 차를 앞으로 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얻죠. 맥클라렌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이 이곳에서 가장 빠른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두 드라이버의 섹터 1, 섹터 타임이 거의 비슷하죠. 자, 섹터 2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러필드로 시작하죠. 브룩렌즈부터인데 브룩렌즈 러필드 이어지는 구간으로 시작하고요. 콥스, 마고치엔 베케츠. 자, 이 엄청난 코너들이 있는데 속도도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 구간에서 베르스타펜이 어떤 자신이 준비해온 차의 특성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속도에서 버텨준다면 대박인 그런 구간이 되고, 실제로 섹터2에서 베르스타펜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노리스, 르클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곳에서 특히 느렸던 것이 콜라핀토가 되겠습니다. 섹터 3는 나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콥스부터 클럽 마지막 코너를 돌 때까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게 나는데, 그나마 거기서 제일 빨랐던 게 러셀이라는 게 인상적이고요. 맥클라렌이라든가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츠노다는 빼고, 그다음에 르클레 해밀턴의 페라리까지도 비슷합니다. 6명이 진짜 기록이 모여지는 곳은 섹터 3였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스피드 트랩은 310부터 330까지 좀 스케일이 넓게 퍼져 있어서 이게 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슨과 베르스타펜으로 봐도 차이가 크고요. 뭐 하스나 자우버 굉장히 다운포스도 많이 생성하면서 드래그도 많이 발생시키는 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반면,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에 정말 드래그가 적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레드불이 맑은 날씨, 그렇습니다. 저 처마 밑에 무슨 인형이라도 매달아 놓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거 그림을 중계 전에 안영진 캐스터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딱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 허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르스타펜이 전혀 높은 공격학적 효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막스 팩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겁니다. 다들 그래프가 망가진 거예요. 이건 원래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에서 약간 1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거 없애고. 얘 때문에 좀 오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이다 쪽에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메르세데스가 그나마 중간이고, 페라리는 저 위쪽에 가까워요. 완전 위는 아니고요. 완전 위는 여기 사인스라든가 이쪽 있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준비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을 보면 프랙티스 1에서 프랙티스 2로 갈 때 프랙티스 1에 참가 안 했던 후켄버그 유키는 빼고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가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거는 프랙티스 1에 대충 달렸다는 아니지만 뭐 테스트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못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파츠들이 있었던 팀, 뭐 하스, 자우버의 베어먼, 보톨레토가 지금 크게 기록이 향상되는 요소들이 있죠. 이것도 노리스나 베르스타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노리스, 베르스타펜쯤 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에서 기록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프랙티스 3로 갔을 때 트랙 상황이 살짝 쿵 바뀌면서 기록이 나빠진 드라이버와 좋아진 드라이버가 좀 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불의 두 드라이버는 기록이 향상된 데 반해서 알핀의 두 드라이버는 기록이 둘 다 느려졌다는 게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팀이 기록이 향상되는 느낌이 있지만 스트롤이 완전히 뒤로 갔고요. 알론소는 제자리 걸음이고, 베어먼과 그렇죠. 스트롤 뭐 이런 드라이버들 다 뒤로 갔고, 해밀턴도 약간이나마 프랙티스 3에 폼이 안 좋았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오면서의 느낌이 살짝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이게 Q1까지도 이어졌죠. 그래서 Q1에서 그 마지막에 연료 모자라서 한번 못 달린 거가 조금 아쉬웠던, 불안해할 수도 있었던 해밀턴입니다. 실제 Q1에서 보시면 해밀턴이 그 마음에 안 들었던 P3 기록보다 느렸어요. Q1 기록이. 그러니까 불만이었겠죠. 상당수 드라이버가 프랙티스 3보다 기록이 늦어지거나 별로 향상을 시키지 못했는데, 프랙티스 1에 아주 잘해준 드라이버로는 가슬리, 베어먼,
갑자기 치고 올랐죠. 이런 드라이버들은 프랙티스 3를 못한 것도 영향이 있겠으나 어쨌든 의미가 있었고요. 스트롤은 기록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떨어졌습니다. Q2까지 갈 때 여기에서 이제 페라리가 드디어 그 발톱 꺼내기 시전 딱 했죠. 안타까운 건 Q3에 더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Q2에 보여준 게 전부였고 이런 것들이 드라이버들이 Q3에 가면 이슈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기존 자신의 빌드업 하던 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차에 대한 최적화나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스트리아 업그레이드기도 하고 다음 업그레이드가 또 이제 상반기 중에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저런 양상이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퀄리파잉 2가 퀄리파잉 3보다 빠른 경우 혹은 비슷한 기록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매번 잘 맞아떨어지는 그 작년과 재작년 여름에 맥라렌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데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마지막 Q2에서 Q3입니다. 눈에 탁 띄시겠지만 기록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게 페라리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맥라렌 드라이버들도 그렇게 많이 향상시킨 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괴물같이 바뀌는 트랙 환경 속에서 기록을 끌어올린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Q2, Q3에서는 모두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잘해낸 드라이버가 폴을 따고 여기서 잘해낸 드라이버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그리드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퀄리파잉 배틀, 알론소 퍼펙트, 베르스타펜 퍼펙트 훌륭합니다. 우리는 긍정이기 때문에 못하는 드라이버에 대해 비난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제 방송이니까. 하지만 그 긍정의 예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알론소와 베르스타펜 정말 대단합니다. 야. 저렇게 완벽하게 압도를 하다니 이거는 잊기 힘들죠. 최소한 한두 번은 밀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은 오콘보다 베어먼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압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고 보톨레토와 후켄버그가 맞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보톨레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니코 후켄버그가 대단한 드라이버라고 느끼셨다면 루키로서 거기에 맞먹고 있는 보톨레토가 얼마나 대단한 드라이버인지 매칭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퀄리파잉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레이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드라이버들의 기량, 타이어 관리 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인데 그 후켄버그에 맞먹고 있어요. 이제 반 시즌 했습니다. 반 시즌. 정확히 반 시즌 했죠. 24경기 중에 12경기 했으니까. 기록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 드라이버들이고 빨간색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고요. 참고로 평균입니다. 합계 아니고요. 여태까지 퀄리파잉 최고 기록 평균입니다. 합계 아니라는 게 충격이죠. 베르스타펜과 추노다 0.9초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켄버그와 보톨레토 보세요. 0.008초. 알본과 사인츠 0.058초.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0.073초. 르클레와 해밀턴. 야, 페라리 와서 개고생하고 정말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르클레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콘 베어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이스 시작 전 잔여 타이어 상황 별 의미 없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피렐리가 타이어가 예상한 타이어 전략 별 의미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에스타트 그리드의 선차들은 다 인터미디어트였죠. 자, 이것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레이스 전 24시간 이하가 남았을 때 F1에서 발표한 피스탑 시간 손실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세이프티카나 세이프티카에서 피스탑하면 11초를 버는 셈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서킷 특성상 피스탑에서 시간 손해 20초로 적은 편. 요거 중요하죠. 비올 확률 얼마요? 20%. 한국에서 20%면은 우산 안 가져나가는데. 그러나 this is England 그거죠. 죄송합니다. 큰 소리 치면 여러분 귀 아프실까봐 작게 했어요. 자, 여기는 잉글랜드였다. 20%면은 폭우가 쏟아지고도 남는다 라는 거를 봤습니다. 경기 전에 출근 때 한번 폭우가 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해가 쨍쨍 나는 거 봤고요. 바람 싱싱 불고 구름 끼는 상황도 있었고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도 아니고 정말 예측 불가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그게 시시각각 바뀌었어요. 중간에 레이스 기다리는 동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 앞에 F3 서포트 레이스 그거 비 오고 사고 막 나고 그래가지고 비 때문에 사실상 비 때문에
레이스 완료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잉글랜드 가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일요일이. 저희가 언제냐, 화요일에 도착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다니고 잠깐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있고 그랬는데 진짜 잠깐이고, 이렇게 미친 듯이 비 오는 상황과 해 나는 상황이 왔다 갔다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하필 일요일이었다.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만 밀렸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뻔한 순위 변화가 적은 레이스를 보셨을 수도 있고, 니코 후켄버그는 포디엄 없이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후켄버그도 잘했지만 이 날씨가 큰 영향을 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팅 그리드를 보시면 모든 드라이버들이 일단 인터미디어트로 그리드에 섰었습니다. 여기 교체한 콜라핀터는 원래 피트 스타트였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그리드가 멀쩡인데 옆에 P로 이동한 친구들, 트랙이 비가 그친 지가 오래됐어요. 비가 그친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레이스 한 1시간 전? 1시간 전쯤에 그쳤어요, 대략. 이게 뭐냐면은, 그쳤다의 의미가 빗방울이 이렇게 살살 보슬비처럼 떨어지는 건 또 있었어. 그게 한 35분 전쯤 있는데, 그거는 심지어 드라이 컨디션으로 치거든요. 그 드라이 웻 정보가 레이스 컨디션에서 나오는데, 그게 드라이였어요. 레이스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그게 스타트 상황입니다. 그게 섹터 3나 뭐 아니면 1, 2번 콘에 물이 고여있는, 그게 드라이예요. 이게 좀 인지 부조화가 오실 수 있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모터스포츠 처음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저기 강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드라이야. 근데 그거 드라이입니다. 어쨌든 드라이 컨디션 이었고요. 그래서 요 드라이버들 무려 6명, 콜라핀톤 원래 PT였으니까 빼고 5명은 드라이니까, 드라이 컨디션이니까 드라이 타이어를 낀다는 판단 아래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이지만 아주 근거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도박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1, 2번 코너에서 시간손을 크게 안 보고 마지막 섹터의 그 어려운 구간을 잘 통과한다. 2가지 가정만 있으면 나머지는 드라이로 가볼만 했어요. 그런데 1, 2번, 1, 2, 3번 요 맨 첫 구간이라는 데가 타이어 온도를 올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욕조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껏 워머로 감싸거나 아니면 감싸고 있다가 피트에서 교체하고 나오는 순간 핀레인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미 얘를 식혀.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타트까지 그 핀레인 출구에 서 있어야 되니까, 이 나오면서 핀레인에서 적시고 거기 서가지고 식혀놓고, 핀레인 출구 나가는데 오르막길이잖아요. 언덕길에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거기서 다 적시고 한 랩 돌아오고 이랬더니 엉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까지 도박이 아닐 수 있었는데 진짜 도박이 된 드라이버들이 많았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외하고 여기 2명과 여기 하자까지는 내가 여기 있을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드라이버가라고 확신하지 않으니까 이런 도박을 하는 겁니다. 러셀은 난 우승할 수 있다. 4등 해서 뭐하냐? 우승을 노려야지. 이 러셀다운 선택을 한 거고요. 르클레도 마찬가지죠. 6그리드 스타트에서 남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라고 난 못해. 우승을 노릴 거야. 라는 마인드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점. 아무리 메르세데스라지만 하드, 이거 맞습니까? 여기 약간 물음표가 붙죠. 하드 맞을까요? 하드 타이어와 소프트 타이어는 열 올리는 속도의 온도를 적정 온도까지 끌어올리는 속도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스페인에서 봤잖아요. 스페인에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인 그랑프리 하이라이트 후반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 타이어, 이거 정말 맞을까? 그런데 문제는 러셀은 경기 후반부에도 또 하드를 씁니다. 심지어 그때 새 미디엄이 있는데 요게 맞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었겠죠.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정말 오래갈 생각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여지가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하드 타이어 선명한 포메이션 랩이 선명합니다. 이 중계화면에 포메이션 랩 찍혀 있는데 여기 메르세데스 타이어 교체했고요. 그리고 저 뒤에 페라리도 하고 있죠. 르클레.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레이스. 일단 레이스 스타트를 했는데 웻 컨디션, 트랙 상황이 안 좋아서 슬릭을 띈 드라이버도 아니고 이 인터미디어스 스타트를 했던 드라이버 사이에 사단이 났죠. 누가 있었냐면은 로슨과 츠노다가 100% 잘못했죠. 그래서 로슨이 누구냐고 물으며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레이스에서 가능성이 꽤 있었던 로슨인데 망했고요.
그리고 이게 로스만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콜라핀토는 자 일단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가 있어요. 콜라핀토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루머 성격이 강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자 이 로스만 망한 게 아닌 것이 이게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 된 게 문제예요. 세이프티카가 나왔었거나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안 나왔거나 두 가지 상황이었어도 아까 도박한 친구도 있죠. 5명. 콜라핀토 못 나왔으니까 빼고 이 5명은 대박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은 오늘은 난 왠지 니코의 포디엄이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듯이 세이프티카도 아니고 버추얼 세이프티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차들이 나가고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앞차와의 간격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크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버추얼 세이프티카로 이 슬릭 타이어가 온도도 못 올리게 천천히 달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간격은 못 좁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러셀이나 르클레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상황이 터진 거죠. 네, 그렇죠. 네, 뭔가 말이 겹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FIA 공식 홈페이지에서 히스토리 차트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들 사이의 간격이 오콘과 러셀 사이의 간격이 무려 16초 차예요. 1000렙에. 그럼 버추얼 세이프티카 하면 이게 유지가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오락가락하지만 큰 틀에서 10초 이상의 격차가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두권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웻 컨디션의 타이어 성능 차이로 확 좁혀질 수 있는데 이게 좁혀질 만한 상황도 아닌데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이게 가면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사이에 몇몇 드라이버가 피스탑을 하고 또 달리다가 이번에는 보톨레토가 꽝, 그래서 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들이 몇 명이 또 슬릭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인터미디어트로 달리고 또 일부는 슬릭인 상태로 이어지다가 비가 오죠. 비가 내립니다. 특히 스트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소프트 타이어로 달려서 후켄버그를 넘어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슬릭 타이어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비가 다시 오고 여기서 또 사고가 나고 앞에 차가 안 보이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안토넬리와 하자가 부딪혔을 때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앞차 꽝 부딪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비 때문에 세이프티카가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가고, 이 세이프티카가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말라가는 노면 레이스 여쯤에서 경기 후반에 슬릭으로 바꾸는 타임이 한번 찾아오고 레이스가 끝나게 되는데 이걸 드라이버별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피아스트리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어제 퀄리파잉도 잘했지만, 토요일에 퀄리파잉도 잘했지만 일요일 레이스도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페이스였어요. 스타트에서는 많은 압박을 주지 못했지만 일단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 다 들어가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 베르스타펜이 막기 힘든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몇 랩 추격을 하다가 곧 얼마 안 지나서 추월에 성공합니다. 베르스타펜이 무력해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할 때쯤은 슬릭으로 바꿨던 드라이버들도 인터미디어트를 끼지만 인터미디어트 원래 쓰던 드라이버들도 이 타이어가 여기 마른 노면에서 좀 달리다 보니까 많이 마모가 돼서 배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프리스탑인 경우가 많아서 맥라렌은 순위의 영향을 안 받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아스트리는 선두를 지켰고 노리스는 이제 3위로 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뭐가 터졌냐? 요게 터졌죠. 자, 또 문제의 장면. 이 피아스트리가 여기가 요 굴다리 있는 데가 행어 스트레이트가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서 있습니다. 이 굴다리가. 이 위치에서 세이프티카 라이트가 꺼지고 질주를 하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무지하게 세게 밟았죠. 제가 경기 중에 저건 가속을 시작했다가 줄인 걸로 봤어요. 그 앞장면이 화면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달리다가 세이프티카 뒤에서 달리다가 처음 속도를 줄인 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저도 좀 나는 레이스 스타트한 걸로 봤는데 라고 했던 게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세이프티카 뒤에서 거의 24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게 거의 한 230 정도에서 아마 100km 아래까지 속도를 줄였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러셀이 그 캐나다에서 했을 때보다 빠를 때의 속도는 훨씬 빨랐고 브레이크를 밟은 최종 속도도 훨씬 느렸어요. 그런데 이 컨디션은 뭐예요 지금? 노면이 젖어 있고 앞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시작할 때 저렇게 밟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저렇게 밟는다고? 라고라 생각했지만 처음에 저렇게 밟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죠. 자, 누가 써주셨네요. 시속 217km에서 52km.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줄였네요. 저러면 안 되죠. 네. 실제로 뒤에서 스트롤 뒤에 후켄버그였나요? 여기 있잖아요. 이 4, 5위가 4위가 스트롤, 5위가 후켄버그였는데 부딪힐 뻔했어요. 후켄버그가 잔디밭으로 피했습니다.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맨 앞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변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드라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드라이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면이나 주변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좀 무리였습니다. 많이 위험했어요. 뒤에 쾅쾅쾅쾅쾅 다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실제 브레이크의 담력, 밟는 힘 역시 지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러셀이 밟았던 것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세게 밟았다는 압력이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피아스트리는 왜 억울하냐? 왜냐하면 자기가 세이프티카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신이 히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점에서 캐나다에서의 러셀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페널티를 주는 사람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죠. 자, 논쟁은 이 똑같은 부분의 의미가 더 큰 것이냐, 다른 부분의 의미가 더 큰 것이냐입니다. 이거를 판단하라고 스튜어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전까지는 노 페널티로 가다가 왜 얘만 10초 페널티야? 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가혹한 페널티입니다. 똑같은 일이래.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일이냐는 거죠. 문제는 똑같은 일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레이스 스튜어드가 누구다? 아까 뉴스 때 얘기했죠. 크리스찬 후너 경질 얘기하면서 거기 사진에 나오는 비탄토니오 리우찌. 이 스튜어드의 특성은 이걸 뭐 드라이버들이 꼭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특성이 항상 있죠. 언제나 단호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관대하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페널티를 빡 때리는데, 아까 오콘, 베어먼 4포인트라든가 이런 쪽이십니다. 드라이빙도 항상 단호했어요. 단호하게 들이박든가, 벽이요. 이제 다른 드라이버를 들이박진 않죠. 네. 그런 면이 있는 드라이버였어요. 자,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예, 비탄토니오 리우치 드라이버 커리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안타깝게도 아부다비에서 슈마허가 리우치 위로 올라타는 장면이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고의 밑에 깔린 게 리우치였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튜어드가 판단하는 겁니다. 스튜어드들이 판단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똑같은 점만 얘기하면 가혹한 게 많다. 다른 점이면 얼마나 다르다고 이해할 것인가. 이번 스튜어드들은 비단 한 명만이 아니라 레이스 스튜어드의 의견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 혼자 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 스튜어드의 의견은 이거는 매우 다르고 매우 위험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적당히 다르고 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감경입니다. 원래 이제 10초가 나가는 건데 5초를 주려면 감경을 시켜야 돼요. 감경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드라이버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뭘로 할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10초는 너무 세 보이니까 5초 이렇게 감경하는 건 없고요. 감경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스튜어드들이 심판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혹하고 본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뭐 적당하다는 표현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주자는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0초를 주는 게 원칙이고, 감경사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못 봤다,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다른 드라이버들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거는 실제로 판단을 할 때 쓰이는 감경사유입니다. 이런 비슷한 게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적당히 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이미 공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실 수 있어요. 10초 페널티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하면 이렇게 위반한 거는 10초 페널티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관적이다 라는 거고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헝가리를 떠올립니다. 이 피스탑을 통해 가지고, 자, 지난 2024 헝가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24 헝가리에서 노리스가 뒤, 피아스트리가 앞인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들의 그런 압박을 피하기 위해 팀에서 피스탑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두 드라이버의 자리가 바뀌었죠. 자, 지금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잘못 없이 드라이버의 능력으로 추월한 게 아닌 상황에서 두 드라이버의 자리가 바뀌었으므로 팀에서는 이 위치를 원위치 시켜줘야 한다라는 걸로 노리스를 선택하는데 우리 100분 토론을 보지 않았습니까? 노리스의 팀 라디오 100분 토론. 과연 이걸 돌려주는 것이 맞느냐. 기억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지난해 2024 헝가리 그랑프리 주간 리뷰 레이스 리뷰 때를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제 입장에선 재밌는데 제가 맥라렌을 응원하는 팬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분통 터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피아스트리가 이제 그걸 소환을 한 겁니다, 지금.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난 잘못 없는 것 같아. 팀에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외부의 요인, 스튜어드들이 이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둘의 자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아스트리는 그걸 소환해줘.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팀에서 단호하게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죠. 네,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팀 오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고요. 피아스트리는 분노의 패스티스트 랩과 함께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포디엄에서 쿨다운 룸에서도 모든 관심이 피아스트리가 페널티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이게 집중이 됐었고 정신이 그냥 딴 데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승한 노리스는 홈그랑프리 우승과 아주 엄청난 기록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이런 정신 상태에 있다 보니 훌켄버그의 그 역사적인 첫 포디엄 피니시를 챙기기에는 마음이 삼천포에 가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이거는 이 드라이버들이 이거 가지고 해외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포디엄 세레머니에서 제대로 축하를 안 해줬냐. 일단은 첫 번째 이유, 정신이 삼천포에 가 있었다. 얘네들이 그냥 어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맞아, 이게 뭔가 축하해주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페널티는 계속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노리스는 내가 이 피아스트리와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쨌든 나 홈그랑프리 우승했는데 맞다, 여기 포디엄이었는데 헬멧도 챙겨주고 했는데 지금 개 정신없죠. 이 상황에서 이게 베테랑이었으면 그걸 극복하고 축하를 해줬겠지만 단지 어려서가 아니라 비교적 어린 친구들인데 상황이 너무 이렇다 보니까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코리아 그랑프리 때 포디엄 하는 곳은 정말 많이 올라가 봤어요. 거기 정말 많이 올라가 봤다가 실버스톤 포디엄 처음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는 일단 올라가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실버스톤 포디엄에 올라가서 제가 처음 든 생각, 야, 이거 떨어져 죽겠다.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요. 여기 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좁아요. 앞뒤가 너무 좁아가지고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디자인으로 좁아요. 길기만 해요, 옆으로. 이 화면으로 보면 이게 뭔가 다 있어 보일 거 다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줄로 서는 거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있습니다. 함부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죠. 네. 영암의 코리아 인터넷 서킷은 광대합니다. 절대 떨어질 일 없고요. 심지어 막 그 시상대를 막 두 줄로 놔도 되고요. 막 거기 막 한 팀 다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포디엄 올라간 사람만으로도 좀 괜히 경거망동하면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위치가 그랬습니다. 떨어지기 좋게 돼 있어요. 위험합니다. 당연히 이게 걸려 있는데 와이어가 다 돼 있는데 와이어예요. 이게 좀 손으로 잡기 좋은 이런 굵은 것도 아니고 그 와이어로 이거 해놓은 거라 조금만 힘 잘못 받으면 넘어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 둘 키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데리고 올라왔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온갖 위험한 짓은 다 하는 아들 둘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한세영 선수 피셜. 자신이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스타일의 포디엄이 실버스톤이었다. 그러나 더 안 좋은 곳, 압도적으로 안 좋은 곳이 하나 있다. 나중에 퀴즈 내야겠다. 압도적으로 안 좋은 포디엄 과연 어딜까? 가장 좋은 곳은 몬자라고 합니다. 실버스톤 상당히 안 좋은 쪽이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게 하나 더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영 선수가 올라본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몬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음 페라리입니다. 자, 여기는 성실하게 살지만 GPS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와 도박을 선택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자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GPS를 잃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어쨌든 스타트에서 도박을 택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잠시 4위로 올라서게 되고 4위에서 달리다가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교체를 해서 조금 순위가 밀리지만 앞에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조금 딸리는 드라이버들이 있다 보니까 몇 명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벽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후켄버그죠. 후켄버그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밀턴은 웻 컨디션에 꽤 강한 드라이버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는 우리 차가 웻 컨디션에서 몰기에는 내가 여태까지 몰아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이런 거는 보통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느끼기에 정말 이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겠다라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쟤는 왜 맨날 지금까지 몰아본 것 중에 제일 어렵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그게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순서를 매겨놓고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굉장히 몰기 어려웠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웻 컨디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러셀에게 한번 추월을 당했다가 그 러셀을 빗속에서 2명 한꺼번에 추월하면서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 다른 드라이버들을 추월해 넘어갈 때, 특히 스트롤이라든가 넘어갈 때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가슬리 잡을 때도 멋있었습니다. 웻 컨디션에 분명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잘했지만 본인 스타일로 몰기 좋은 차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 제일 문제점, 요거는 한세용 선수, 김효원 박사님 미팅 때 모두가 얘기한, 요거 한 랩만 뒤에 들어갔으면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 방송이 끊어졌나요? 정말요? 몰라. 저의 손실 프레임과 패킨 로스는 0입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는 라이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에 유실된 적이 몇 번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0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유실되지 않아서 하나도 끊긴 적이 없어요. 속도도 최저 5MB 퍼 세컨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패킷이 올라간 거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채널이 유튜브를 뿐만 아니라 인터넷 해외 서비스들을 할 때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P만 돌려줘도 보통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VPN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해킹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VPN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페라리는 해밀턴의 경우 아쉬운 부분은 저 소프트를 바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저거 한 랩 뒤에만 교체를 했었더라도 포디엄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한세영 선수든 김효원 박사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선택은 정확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랩을 먼저 피스탑을 하냐, 한 랩 뒤에 하느냐, 이거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트랙 상황이 전 트랙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차마다도 특성이 달라가지고 자기 차에 맞춰서 피스탑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장면이라 이 피스탑 타이밍을 가지고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바꿔서 말하면 르클레가 이 다음 랩에 피스탑한 장면은 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좋았던 타이밍인데 르클레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선택이라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후켄버그의 간격이 확 벌어지면서 해밀턴의 포디엄 꿈은 사라지고 말았죠. 반면에 이 다음 랩에 피스탑한 후켄버그는 아웃랩이 아주 깔끔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고 트랙을 벗어나거나 스핀하거나 정말 위험했던 장면 보여준 드라이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후켄버그는 그 아웃랩이 빨랐으니까 비교가 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해밀턴의 상태가 나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랩만 먼저 나중에 했으면은 그렇게 트랙 벗어나고 빌리지부터 고생하고 시간 다 까먹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저 선택은 아마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걸 알고 있더라도 저 상황에 교체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 저거는 이런 동전 던지기를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따지는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레드불입니다. 일단 츠노다는 첫 랩부터 잘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스를 크게 사고를 냈고, 그래서 츠노다에게 또 페널티가 나왔고요. 그리고 츠노다는 인터미디어트 스타트를 해서 그나마 인터미디어트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첫 피스탑 때 페널티 소화하면서 좀 뒤로 밀린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전투력도 안 좋았어요. 이거는 파워 유닛 이슈가 퀄리파잉에 있었던 게 계속 이어진 것도 있겠지만 차량도 이 충돌 과정에서 손상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츠노다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차의 성능을 120% 뽑아내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꼴찌가 됐고요. 남은 드라이버들 중에 꼴찌, 그것도 자신보다 앞선 드라이버보다 한 랩 늦게 끝나는 걸 2경기 연속했어요. 츠노다는 지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 2랩 백마커로 끝났고 이번 경기에서 유일한 백마커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하위권 팀이라도 가슴 아픈 기록이죠. 그런데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로서 상당히 아쉬운 기록입니다. 츠노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가 아쉽다는 거고요. 많이 아쉽다는 거고, 베르스타펜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쉽지 않았는데 자리를 잘 지켰고, 피아스트리와 정상적인 배틀이 들어갔을 때 못 버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는 환경보다도 비가 애매하게 말라가는 환경이 웻 컨디션에 강하냐 아니냐에 관련이 크게 되죠. 그 상황에서 맥라렌이 레드불보다 압도적이었고 손쉽게 선두 자리를 내줍니다. 피아스트리 잘한 거 맞지만 베르스타펜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나마 좀 아쉬운 거라면 이후에 어쨌건 그 피아스트리의 깜놀 브레이킹 이후 스토를 돌아 내려가서 가속을 하다가 바로 스핀을 해버렸죠. 이 장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베르스타펜이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타트에서 스핀을 하는 거는 좀 본인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좀 많이 아쉽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위가 쭉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이걸 끌어올립니다. 어디까지? 5위까지. 자력으로 올라오는 거죠. 정말 괴물은 괴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기하지 않고 쭉쭉쭉 올라와서 피스탑하고 드라이타로도 다시 한 번 더 추월에 성공을 해서 가슬릴 넘어서 5위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은 뭐냐, 중계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중계 중에 제대로 중계를 하기가 솔직히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커멘터리 부스를 갔을 때 쫙 있잖아요. 다른 팀의 부스가 이제 밖에서 살짝 보여요. 거기 문에 창문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스카이만 이 앞에 유리에다가 좀 시커멓게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모든 빛이 안 들어오게, 그 암실처럼. 앞에 그랜드 스탠드도 하나도 안 보이게. 정말 거기는 부스를 2개를 쓰거든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토요일까진 괜찮았어요. 구름 끼고 이래가지고. 근데 일요일에 중간에 햇빛 들었다 그랬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들어온 것 때문에 화면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빛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내가 화면을 보면 허옇게 보이죠. 색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토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에 중간중간 이제 햇빛이 나기 시작한 그 드라이 컨디션 된다고 저희가 막 신나서 떠들 때 있잖아요. 그때 딴 얘기를 또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화면 색깔이 안 보여요. 에스턴 마틴인지 알핀인지 저게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차는 찬데 저게 차는 찬데 레이스칸지 전차인지 뭐 거의 이 수준이 돼가지고 계속 저게 뭔 색이야 뭔 차야 막 하면서 이거를 그냥 GPS를 이렇게 가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앞질렀나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또 리플레이네? 정신없게 시리.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별로 티 안 나게 했지만 안영진 캐스트와 저는 상당히 고생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TV나 이런 것들은 저희 거를 가져가는 거는 금지돼 있고요. 주는 거 써야 됩니다. LG 지정된 모니터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함부로 반입이 안 돼요. 거기다가 주는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암시를 만들 걸, 그 생각을 레이스 끝나고 했죠. 싱가포르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싱가포르는 밤에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절대 없었는데 여기 햇빛이 이게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앞에 있어요, 해가. 심지어 그랬고요. 갑자기 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누가 우승했죠?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의 왕자 조지 러셀. 자, 그는 도박왕이 아닙니다. 자, 도박왕 조지, 도박왕 카이지 아니고 도박왕 조지. 자, 그는 이번에도 걸었고요, 배팅했고요, 잃었습니다. 자, 이번엔 하드 타이어에 배팅을 했고 아니었어요. 이게 한 번이었음, 스타트에서만이었으면 좀 괜찮지도 못했습니다만 여기가 문제죠. 우리 여기쯤 피스탑한 친구들 뭐 해밀턴 르클레 다 힘들어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보다 몇 랩 앞서서
도박왕 조지. 여기에서 저는 그 말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나오면은 웃음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아 요즘 그 PC의 그 물결 속에서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데 그 브레이브 나오니까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논란 터지고 막 그럴까봐 걱정까지 했는데 그러나 아니었죠. 용감했다 망했죠. 그리고 이것은 왜 하드인가? 여기는 이해해요. 여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하드는 지금 새 미디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라리의 해밀턴은 이제 여기에서 소프트를 선택한 건 소프트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미디엄이나 하드 했다가 온도 안 올라가는 페라리 특성상 다 이해해요. 그래서 페라리는 여기서 소프트 했잖아요. 아니 소프트 안 하는 건 알겠는데 하드는 선생님 지난해 저기 노리스 아닙니다. 생각이 나죠? 지난해 타이어 선택 가지고 얘기 있었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거 맞나요? 하드. 자, 소프트나 미디엄 안 하고 결국은 나가자마자 이산이 아닌가벼 시전하면서 그대로 사고 나는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마고치엔 베케츠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리고 포인트를 땄다는 겁니다. 야, 러셀도 참 그 와중에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 러셀이 이런 도박을 하게 된 데에는 도박왕 대선배 페르난도 선생님의 거의 평경장님처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페르난도 알론소의 페이스를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페르난도 대선배가 없었다면 조지 러셀이 정말 맨 처음 교체를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나 대선배님이 하신 걸로 보아 나도 했다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토넬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인터미디어트로 스타트를 하고요. 이 조지 러셀의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가 바로 나오는 건데 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이제 그 안토넬리가 뒤늦게 하드로 바꿉니다. 어디로 나오나요? 조지 러셀 앞으로 나오죠. 그 정도로 뒤에서 출발한 차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물론 타이어 온도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바로 추월은 했지만 어쨌든 이게 앞에 나올 정도로 이 인터미디어 이걸 처음 스타트를 하드로 한 드라이버는 이거 버추얼 세이프티카 나와서 그냥 망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나오면 앞인 걸 왜 여기서 들어가? 물론 추월 당했다고는 하지만 두 드라이버 스타팅 그리드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는 어뢰를 맞았습니다. 사이좋게 스튜어드실에 불려가서 안토넬리는 나도 아무것도 안 보였다. 뒤에서 뭐가 오는 거 미러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작 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해줬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야가 안 보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페널티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관대하신 리우치 선생께서는 비탄토니오 황제께서는 이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노 페널티 그냥 넘어갔고요. 노 페널티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 그러나 피아스트리에 대해서는 강한. 다음은 에스턴 마틴입니다. 우선 스트롤 올해 정말 우주의 기운이 따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퀄리파잉까지만 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력 그 자체의 어떤 스트롤은 이상하게 우주의 기운이 그를 따라옵니다. 심지어 대박을 칠 뻔도 했어요. 여기서 소프트로 바꿔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왜 내가 여기서 달리고 있지? 4위로 달리고 있고요. 베르스타펜 스핀과 함께 3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슈였죠. 과연 스트롤 포디엄 가나? 그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빗길에 강하다는 스트롤 실제 강합니다. 빗길에 강한 거 맞고요. 고점이 매우 높죠. 저점이 하염없이 낮아서라고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고점이 높고 비슷하게 저점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 후켄버그가 따라오고 있었고요. 두 드라이버의 셋업 차이를 생각하면 스트롤이 힘들 만한 상황 맞고요. 그래서 스트롤은 허무하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무력하게 밀리죠. 그러나 3위로 달리면서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위로 쭉쭉쭉 추월만 당했는데도 7위예요. 또 포인트를 따고 맙니다. 야,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후켄버그 포디엄도 대단하지만 스트롤이 올해 이렇게 포인트 피니시한 경기들이 다 예술이에요. 로렌스 스트롤이 거의 신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러지? 물론 빗길에 강했지만 쉽지 않았던 레이스였던 스트롤 후반이 매우 힘들었는데 7위는 했습니다. 알론소는 좀 망한 케이스죠. 그냥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끼고 있었는데 무난하게 제 시간에 교체를 하고 보니 왠지 순위가 밀려있다 라는 거죠. 심지어 이게 베르스타펜 스핀한 거 포함이라 사실상 여기서보다 3계단이 밀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세 계단이 밀렸습니다. 피스탑 타이밍에 이득을 얻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날린 알론소의 이야기는 뭔가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에서 날렸던 그 팀 라디오의 순화 버전. 자, 다들 이거 날씨 멋같이 변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이득을 얻는 친구들 많겠네. 과로하고 난 아니네. 그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잃었어요. 그 스트롤은 저기 포디엄권에 가 있고 장담하는데요. 이 자리에 알론소가 있었으면 포디엄 갔어요. 저는 역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죠. 마치 유튜브 레카처럼.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있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알론소가 여기 있었으면 무슨 술 써서라도 포디엄에 갔었을 겁니다. 알론소는 그런 드라이버예요. 커리어가 여기니까 뭐 그다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지. 야, 이걸 이렇게 떨어지냐?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 공격할 뻔. 그 알론소도 어쨌든 포인트 피니시엔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알핀입니다. 콜라핀토.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껏 기다렸습니다. 이 콜라핀토의 경우에는 그 얘기가 많아요. 이게 루머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그 더 레이스, 하여튼 그 더 레이스가 문제야. 요새는 그 매체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클러치를 번아웃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더 클러치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바르셀로나 스페인 그랑프리 때도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되진 않아서 진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고민만 되는 거야.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를 걔네들이 어떻게 지르냐면 관계자에 따르면 Associating People이 얘기했다. 그거 있죠. 그 기자들이 자기의 맘대로 글 쓸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관계자에 의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F1의 클러치는 보통 이제 스타트에서 좀 관여를 합니다. 레이스 중에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서는 드라이버의 컨트롤에 거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 카본 플레이트가 10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쫙 붙어 있는 걸로 클러치 플레이트를 쓰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운전면허 시험 기준으로 얘기한 반클러치 요걸 하는데 이게 이제 무리하게 들어갔을 때 타버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보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기까지 쭉 끌어와서 다 붙여가지고 바르셀로나 여기까지 다 그랬다 정도 얘기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있나? 어쨌든 뭐 정확히 말하면 F1도 처음에 차가 나갈 때는 소위 말하는 반클러치로 넘어가요. 그래서 바이팅 포인트 정확히 잡아야 되고 되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그거고 얘가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계속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하려면 증거가 좀 필요한데 확증이 없다, 물증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성적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잭두안보다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잭두안보다 안 좋은 게 현재 콜라핀토의 현실이고 이러면 과연 벨기에의 시트에 앉겠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보타스 알핀설이죠. 여기 루머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루머가 너무 신나게 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있나 보다 하시고 오피셜 나오면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가슬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기에는 앞에 친구들이 이 도박 증후군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몇 명 사라지는 바람에 자동으로 순위가 올라갔죠. 그게 이제 이렇게 유지된 겁니다. 앞에서 알아서 사라져준 드라이버들 때문에 유지를 하다가 타이어 바꾸고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와중에 그 마지막 순간 스트롤도 추월했고요. 이런 걸 보면 가슬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확실히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실버스톤에 강하다고도 보기 어렵고 웻 컨디션에 정말 좋은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쌍파울루에 이어서 이게 비 올 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웻 컨디션에 좋은 차라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웻 컨디션에서 좋은 차일까? 살짝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그냥 가슬리가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스트롤이 보여줬고 그리고 가슬리가 그 해밀턴에게 결국 추월은 당했지만 그 배틀할 때 방어를 정말 잘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적에 비해서는 훨씬 잘한 것이다. 실제로 성적도 팀과 개인의 올해 최고 성적이다. 가슬리도 박수. 잘해줬고요. 자, 여기 또 문제죠. 이제 이거 표시는 여기만 돼 있지만 앞에 한 건 더 있죠. 한 건 더 있는데 일단은
오코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로 그냥 무난하게 출발해서 이제 무난한 위치로 갔다가 여기서 타이어 교체를 너무 늦게 한 게 문제였죠. 대부분 여기서 했잖아요. 혼자 늦게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괜히 뒤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베어먼 근처로 가게 된 거고요. 베어먼은 하드로 교체해서 출발했는데 큰 손해 본 게 없어요. 거의 맨 뒤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았던 베어먼인데, 그러고선 인터미디어트로 바꾸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빠르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뒤죠.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트랙을 벗어나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장면,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있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 이어서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올림픽 종목에 넣어야 된다, 해외에서 막 이런 소리를 넣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F1 공홈이 이것을 릴스로 올리대요. F1 공홈 놈들 하는 짓이 그렇고요. 네. F1 공홈 담당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맘 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크게 사고 난 거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러고선 베어먼 11등, 오콘 13등 했어요. 이거 그런 여기서 좌충우돌 여기서 좌충우돌 이거 두 번을 안 했으면 최소한 포인트인데 멋이 중한디 지금 예쁜 둘이 무슨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둘이서 함께 춤추듯이 이렇게 도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멋이 중한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베어먼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주말 내내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오콘은 지그재그에서 이제 저점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고점 경기로 가면 포인트를 딸 수 있지 않을까, 벨기에 기대하면 될 것 같고요. 고점과 저점을 확실히 왔다 갔다 하는 오콘이고요. 그 다음 아이작 하자와 로슨 멸망했습니다. 레이싱 불스 멸망, 땅땅땅. 제일 안 좋은 건 뭐다? 더블 리타이어다. 여기에서 로슨은 츠노다 때문이고요, 하자는 물보라 때문이죠. 물보라를 일으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각 드라이버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이작 하자도 안 보였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안 보이는데 하필 앞에 있는 안토넬리가 그 러필드 우드코트 여기를 느리게 빠져나왔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다들 그냥 밟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밟고 있는데 앞에 차가 나보다 속도가 느릴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작 하자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부딪힌 걸. 그 브레이킹 포인트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고요. 희비가 엇갈린 윌리엄스. 김효원 박사님 피셜, 윌리엄스에서 이 경기 결과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스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알본이 좀 더 잘했을 수 있다. 두 드라이버 모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가 빅팀이 되려면 경기를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더 늘려가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저녁 먹으면서 말씀을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러닝 커브에 있는 과정이다 라고 팀 전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잘해주기 바라고요. 전투력이 괜찮았어요. 의외로 이게 웻 컨디션에 강할 만한 상태가 아닌 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력이 좋았다. 그런데 성적은 알본 8위가 전부다.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본전의 윌리엄스였습니다.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고, 사인스가 앞서 달리다가 피스탑, 이게 지금 이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해밀턴 피스탑하는 그때예요. 사인스도 그때 들어갔거든요. 이때가 힘들 때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인스가 알본이 뒤였는데 한 랩 먼저 피스탑한 사인스는 노포인트, 한 랩 나중에 피스탑한 알본은 8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섭죠? 아까 얘기한 동전 던지기의 명과 암인데 아무래도 알본에게 웃어줬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해밀턴이 이런 상황에 조금 안 좋은 타이밍 피스탑하고도 그 들어갈 때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그렇게 나쁘게 운영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왔다! 자, 일단 자우버에서는 팀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한 드라이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톨레토가 계획대로 먼저 없어져 줍니다는 아니고, 당연히 계획하고 리타이어한 건 아니죠. 어려운 컨디션 속에 보톨레토가 먼저 리타이어합니다. 그래서 자우버의 모든 관련자들은 후켄버그 한 명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후켄버그는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박 중독자 단도박 연맹 5명 빠지고 전부 앞에 있었죠. 그 단도박 연맹.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가고 심지어 스타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려요. 그래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트로 바꾸는 타이밍도 좋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실수. 그래서 자우버는 니코 후켄버그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적절하다는 약간 운이에요. 약간 운인데
핏월에서는 두 랩째, 그러니까 안토넬리 피스탑 할 때쯤이죠. 후켄버그에게 박스를 내렸습니다. 근데 후켄버그가 나 지금 이거 드라이 끼면 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랩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하니까 다시 피트로 불러드리는데 또 안 들어갑니다. 후켄버그가. 자, 이렇게 안 들어가다가 요 타이밍 있죠. 요 때는 팀에서 이제 상황이 바뀔 거니까 좀 버텨보자 라고 하는데 후켄버그가 NO! 이 타이어로 지금 비 더 오는 거 못 버틴다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오란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팀이 해준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한 거죠. 그리고 드라이버가 트랙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드라이버가 자기 판단을 믿고 팀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포디움을 만든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드라이버의 역량이죠. 그것도. 그래서 후켄버그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 맨날 하위권 팀에 있어서 언급을 안 했지만 후켄버그의 강점은 웻과 드라이 사이에 애매한 컨디션에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다. 이 친구는 GP2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강점에서 무적의 드라이빙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처음 폴포지션을 차지할 때도 드라이와 웻을 이렇게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가장 빠른 챔피언이 될 베텔보다도 더 빠른 1초가 빨랐던가 그랬는데요. 그 랩타임을 찍고 폴을 땄었어요. 데뷔 시즌에. 이런 환경에 원래 강한 드라이버로 유명했습니다. 상위권에 없어서 언급이 안 된 거지. 그리고 이번 실버스톤의 영국 그랑프리는 딱 그런 환경. 너 포디움 아직도 못 갔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행운의 여신이 뒤늦게 돌아봤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거죠. 너 이런 환경 좋아하잖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번에 한번 해줄게. 할 수 있나 해봐. 라고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건 드라이버의 몫인데 잘했죠. 어떻게? 해밀턴보다 잘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거죠. 이 환경에서 앞에 있는 스트롤, 뒤에 있는 가슬리, 나중에 따라온 해밀턴과 비교했을 때 후켄버그는 독보적으로 잘했습니다. 그게 결과 차이로 나온 거죠. 해밀턴이 못했느냐가 아니고 해밀턴 잘했어요. 그런데 후켄버그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했다입니다. 그래서 못 따라온 거죠. 후켄버그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압박이 심했을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드라이빙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후켄버그는 역사적인 F1 데뷔 후 첫 239경기 만에 포디엄 피니시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제 포디엄 없이 가장 많은 그랑프리에 참가한 드라이버는 오래전에 은퇴한 에이드리언 스틸이 포스 인디에 있던 시절에 리저브 드라이버였던 니코 후켄버그가 그 기록을 자신이 뺏어갔다가 전에 선배에게 돌려주는, 같은 독일 국적이지만 수틸은 사실 우루과이라는. 그렇고요. 이중 국적이 많아서요. F1에는 독일로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또 깰 수도 있어요. 자, 레이스 죄송합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레이스 스타트부터 그 비가 쏟아지던 장면 있죠. 세이프티카까지 나오게 된,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그때 웻이고요. 얼마 뒤에 다시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타이어를 끼고 달려야 드라이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라이 웻 잠깐, 그리고 드라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FIA 공식 홈페이지 가서 공식 자료 보시면 언제를 웻이라 그러는지 아실 수 있겠고요. 기온은 19.8도까지 올라가지만 낮은 편이고 트랙 온도도 최대 30도였습니다. 자, 여기 우승 노리스, 2위 피아스리, 3위 후켄버그. 차이가 크죠? 뒤에 해밀턴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트랩실 2통과 집에 있는 이노통약이 이제 말 많이 했을 때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다 가져가서 다 먹었습니다. 방송 기간 동안. 피로하면은 목이 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이 없어요. 내일 사와야겠네요. 죄송하고요. 후켄버그 다음에 해밀턴이 아쉽게 포디엄에 오르지 못했는데 많이 근접했죠. 여기 피아스트리 후켄버그 사이도 크지만 해밀턴 베르스타펜 사이도 굉장히 큽니다. 가슬리가 베르스타펜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스트롤도 3위권에서 내려와서 아쉽다는 거지 10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와 러셀까지 포인트를 땄고, 베어먼, 사인스, 오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키 라인이 전부 다 여기 있죠. 골라핀토, 로슨, 보톨레토, 하자, 안토넬리, 루키, 준루키, 사실상 루키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준루키, 베어먼도 노포인트 11위. 그냥 베어먼만 완주했어요. 안타까운
기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우승 노리스 여기 놀라운 기록을 하나 같은 시즌에 그러니까 최종전과 개막전 우승해서 두 시즌에 걸쳐서는 연승을 한 적이 있지만 시즌 안에서 연승을 처음 해봤어요. 노리스는 놀랍게도 처음이다. 그리고 맥클라렌 17년 만에 영국 그랑프리 우승했습니다. 17년 전에 누구였을까요? 네,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정말 오래전이죠. 해밀턴 챔피언 하던 그 시즌에 영국 그랑프리 우승했었고요. 그 시즌 5번째 원투 피니시. 피아스트리는 우승을 놓쳤지만 영국 그랑프리에서 포디엄 피니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40경기 연속 완주에 30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록 언제까지 이어갈지 보겠고요. 후켄버그 Q3는 왜 나왔나? 급하게 쓰다가 엄한 게 들어갔습니다. 커리어 첫 포디엄 피니시 Q3에 못 갔으나 이런 것에 죄송합니다. Q3는 여러분의 눈에서 지워주세요. 레드선 Q3는 없습니다. 후켄버그 F1이라고 쓰려고 내가 어디서 이거를 카피해온 다음에 F1이라고 안 바꾼 거예요. 죄송합니다. F1 커리어에서 첫 포디엄 피니시인데 놀랍게도 어떤 레이스에서든 후켄버그가 마지막으로 포디엄에 오른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르망 24시간 우승하고 처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후켄버그는 르망 24시간 우승자 출신입니다. F1에선 포디움에도 올리지 못했지만 르망 24시간 우승하고 10년 만에 F1에서 오른 게 포디움에 10년 만에 오른 게 되겠고요. F1에서 포디움에 한 번이라도 올라온 본 드라이버는 이제 218명이 됐습니다. 최소 한 번 오른 드라이버가 218명. 즉 4분의 3의 드라이버는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고 은퇴한다는 거죠. 4분의 1의 드라이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켄버그는 최하 그레이드의 출발에 포디엄, 이게 뭔 소리냐면은 좌우버로 포디엄 피니시 올린 드라이버 중에 가장 낮은 그리드 19그리드 출발이라는 기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포디엄에 오른 드라이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낮은 그리드에서 포디엄에 오른 드라이버는 좌우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영국 그랑프리 연속 포디엄 피니시가 중단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록은 중단이 됐고 그나마 4위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가 좋다는데 만족해야겠고요. 가슬리 6위를 차지했죠. 개인으로서도 팀으로서도 올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에스턴 마틴도 더블 포인트 피니시가 시즌 처음이에요. 처음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정말 엄청난 경기입니다. 레이싱 불스는 31경기 만에 지난해 중국 이후에 처음으로 더블 DNF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이작 하자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이 DNS였기 때문에 DNF라고는 안 하거든요. 스타트를 안 했을 뿐이지 did not finish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F1 대회 첫 DNF를 경험해 봤습니다. 자, 다 같이 10초간 박수.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2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가져가게 된 포디엄 없이 가장 많은 경기 출전 에이드리언 슈틸이 한 120경기 될걸요? 239경기는 진짜 너무했다.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오브 더 데이고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드라이브 더 데이. 니코 휠켄베르크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누가 이렇게 부르는 장난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네요. 니코 휠켄베르크. 네, 포디엄에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은퇴도 아닙니다. 여한이 없겠네 라고 하기에는 왠지 분위기상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 네, 구요. 이번에 자잘하다기라기엔 의미 있는 기록들인데 가슬리 6위, 에스턴 마틴. 제발 스트롤 저 표정으로 좀 그랑프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 못 타도 되니까 표정만 제발 부탁합니다. 벨기에에서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엊그저께 피렐리 타이어 테스트 했잖아요. 표정이 저랬어요. F1 그랑프리 할 때 표정이 썩잖아요. 피렐리 타이어 테스트 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 보여? 그랬습니다. 그랑프리 할 때 좀, 그러니까 그 의욕 없는 게 F1 그랑프리 할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스트롤은. 이상하네요. 자, 이번에 패스티스트 랩은 오스카 피아스트리고요. 지난 경기도 피아스트리였죠. 요즘 패스티스트 랩 많이 가져가는 쪽은 피아스트리. 시즌 초반에 노리스가 많이 가져갔고요. 요새 피아스트리가 많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이 무려 츠노다, 유일한 100마커로 끝난 츠노다의 피스탑에 이번 경기 가장 빠른 피스탑을 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장면이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는 사실 피스탑에 아쉬웠던 장면이 몇 팀 있었죠. 몇 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좀 포장되면 안 되는 몇몇 팀 피스탑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봐줘야지 되는 게 웻 컨디션의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스탑이 잘 밀립니다. 지난해에는 막 pit박스에서 많이 밀려서 서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미끄럽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타이어가 좀 커요. 평소 연습한 애보다 큽니다. 내가 이제 거의 이 팔이 어깨 근육에 머슬 메모리로 딱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게 딱 돼 있는데 커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WDC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선 눈여겨볼 1, 2위 이제 맥클라렌 내전이 올해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대세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 몇 경기를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맥클라렌 두 드라이버의 경쟁. 그런데 8포인트 차다. 바로 다음 벨기에 그랑프리와 헝가리 그랑프리 재밌겠죠.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예를 들어 노리스가 스프린트와 레이스 그렇습니다. 미리 짚어드리자면 스프린트 있는 주말이에요. 벨기에 그랑프리 둘 다 우승하면 자력으로 선두복귀 가능. 노리스 그렇고요. 베르스타펜은 좀 떨어져 있고 해밀턴과 르클레르 격차가 많이 좁혀졌죠.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벌어졌던 거 생각하면은 다 떨어졌습니다. 해밀턴 적응 중인 것인가 수치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후켄베르크, 윌켄베르크, 헐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 오늘은 다 불러주고 싶지만 어쨌든 이번에 무려 15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위로 뛰어 올랐고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알본의 9포인트 차가 됐어요. 이건 의미가 좀 있죠. 그리고 가슬리 이번에 무려 8포인트 추가했는데 3계단 올라왔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5콘 이하는 알 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적 포인트의 흐름을 보시면 노리스 앞서 나가다가 여기서 역전당하고 베르스타펜과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가 따라잡았다가 캐나다 사고죠. 이게 노포인트 되면 타격이 커요. 그걸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르클레가 이렇게 많이 따라 붙었는데 지금 해밀턴의 꾸준함 보이시나요? 꾸준한 게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밀턴의 꾸준함은 뭔가 기대할 만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하위권 보면은 그렇죠. 포디엄 한번 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생 역전, 순위도 역전. 후켄버그가 인생 역전이었는데 최근 이 4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가 컸죠. 그 전에 여기 보세요. 개막전 포인트 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노포인트 7경기 노포인트였어요. 개막전 포인트 따고 요즘 포인트를 다 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좌우보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여기도 순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맥클라렌은 잘 가시고요. 여기 선 그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보다 심하죠. 여기는 2, 3위 합쳐도 안 되고요. 가셨고요. 이제 2위 싸움인데 페라리가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좀 벌렸습니다. 이번에 메르세데스는 1포인트 추가했죠. 페라리는 12포인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벌어진 상태고요. 이제 레드불은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윌리엄스도 이번에 포인트를 얻긴 했지만 여기 이 친구가 아주 많은 포인트를 따서 시겁했고요. 보시면 자우버는 원래 9등이었다가 3등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레이싱 불스 한 계단 내려왔고요. 에스턴 마틴이 사실 순위가 올라간 건데 하스를 추월했는데 이상하게 8위죠. 그렇습니다. 자우버가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별 차이는 없어요. 29, 36, 36, 41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편. 알핀이 이번에 많은 포인트를 땄는데도 19포인트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을 하나 짚어드리면 F1 역사상 꼴찌 최다 포인트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알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역전하더라도 지금 그냥 끝나도 F1 역사상 꼴찌가 19포인트를 얻은 적은 없어요. 한 시즌에. 시즌 절반 했는데 F1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꼴찌는 0포인트가 제맛인데 보통 꼴찌에서 한 3팀 많으면 4팀까지도 0포인트 되는데 그만큼 경쟁력들이 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올 시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올해 꼴찌가. 자, 누적 포인트 흐름 보면은 맥클라렌 혼자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자, 가시고 여기가 재밌죠. 처음엔 메르세데스, 레드불, 페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페라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4등 하던 시절 요 시절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멀게도 아니고 5월 초입니다. 이게 5월 초 중순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페라리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2달 사이에 2등으로 올라와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맥라렌 빼면은 페라리 챔피언이에요. 그러나 맥라렌이 너무 강하다. 근데 이제 속도는 또 비슷해졌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하위권만 보면 이렇죠. 여기가 사실 더 뜨겁습니다. 승천하는 용 같지 않습니까? 여기 나도 갈래 이무기, 여기 승천하는 용들과 이무기, 예, 조합이 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치솟아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스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처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레이스 평점은 후딱후딱 넘어가야지. 자, 피아스트리 가장 많은 평점입니다. 우승은 놓쳤지만 사실상 우승 팀오더만 받쳐줬어요. 그 팀오더는 나오면 정말 후환이, 제가 다 후환이 두렵네. 나올 수 없는 팀오더였죠. 어쨌든 피아스트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경기 중에는 뭐라도 잡아보려는 거죠. 자, 노리스 피아스트리보다 평점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평점이고요. 베르스타펜이 155포인트.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평점 시스템으로는 후켄버그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퀄리파잉에서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팀메이트한테 밀렸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평점이 좋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8등 정도 했어요. 포디움 오르는 바람에. 가슬리가 진짜 잘해줬다. 그거는 콜라핀토가 못한 거에 영향도 있다. 바꿔서 말하면 베르스타펜이 늘 상위에 있는 것은 츠노다가 늘 깔아주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 우리 리타이어 그룹이죠. 리타이어 그룹. 완주 못한 그룹들. 콜라핀토, 로슨, 보톨레토, 하자, 안토넬리가 모두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승자가 있는 노리스인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피아스트리가 더 좋습니다. 이번 경기도 퍼포먼스는 피아스트리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라리. 예. 역시 상승세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르클레가 이번 경기 성적이 안 좋고 노포인트였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는 뭐 부인할 수 없고 점선으로 표시한 해밀턴은 누가 봐도 상승세죠. 기대하셔도 된다니까요. 객관적인 기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해밀턴 기대해도 된다. 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내려가고 있죠. 자, 이번 경기에도 베르스타펜 분전했지만 내려가고 있고요. 츠노다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높은 데 있었던 적이 없고요. 중간을 못 쳐봤습니다. 중간을 못 쳐봤어요. 개막전 호주에서 해보고 그 다음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츠노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요. 이상하게 메르세데스도 요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안토넬리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죠. 반등시켜야 되고요.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점 찍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최근 2경기가 우울하게 됐고 바로 2경기 전에 우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안토넬리도 그때 포디엄이었죠. 여기서 이게 반등인 줄 알았는데 딱 여기서 매수하면은 상투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구만전작 그런 느낌인데 이게 과연 메르세데스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주식 방송이 되어버린. 네, 그렇고요. 에스턴 마틴입니다. 자, 에스턴 마틴은 놀랍게도 알론소는 계속 상승세. 이 얘기는 계속 드렸죠. 알론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스트롤은 W가 되어버렸는데 원래는 이번에도 내려갈 계획이었으나 하늘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행운의 여신 캐리. 스트롤을 도와주는 우주의 기운 캐리입니다.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냥 스트롤을. 원래는 이렇게 평점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렇고요. 알핀입니다. 콜라핀토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내려가고 있죠. 이게 바닥에 닿을 정도예요. 지금 이 추세선으로 가면 바닥에 닿겠다 싶고 가슬리는 출렁출렁하지만 꾸준히 상승세 맞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는 가슬리. 자, 그리고 이 지그재그가 한번 틀어지면서 여기서 들 내려갔다가 이번에 확실히 내려가졌으니까 오콘은 다음에 올라가줄 뭐 농담처럼 하는 겁니다. 오콘의 성적이 왠지 지그재그였기 때문에 전에 들 내려왔던 거 이번에 확실히 내려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오콘은 벨기에 그랑프리 포인트 피니시 예상합니다. 그것 말고는 많이 믿을 게 없고 베어먼은 확실히 물건이다. 얘가 약간 아나무인인 성격이 있는 것도 챔피언의 어떤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닌가 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팀메이트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베어먼은 페널티 잘 피해가면은 대성할 녀석이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싱 불스인데요. 망했죠? 이번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주
바닥을 쳤고요.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도 어느 정도 하락세. 최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건 누구나 알겠는데 이번 경기의 퍼포먼스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인스가 한 랩만 더 늦게 피스탑을 했다면 더블 포인트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윌리엄스 실버스톤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기대해 볼만 합니다. 2주 뒤에 보죠. 다음 자우버입니다. 여기는 꾸준히 상승세였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프 자체가 진짜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이게 원래 바닥에서 출발해서 탈이지 꾸준히 올라갔고 이거를 시즌 후반까지 이것만 따라가도 돼요. 자우버는 이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이것만 따라가도 자우버는 성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우디로 딱 바통 넘기면 2006 시즌 아우디의 강력한 파워 유닛과 함께 제발 강력해야 되는데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못하겠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1 영국 그랑프리 2025 리뷰 랩타임 분석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랩타임 분석도 없고요. 사실 비와가지고 별 의미 없죠. 그래서 그대로 F1 영국 그랑프리 202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